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연쌤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38제 기출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우리 전산 세무 2급에서는 부가세랑 소득세랑 두 개를 합쳐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이론에서는 부가세는 많으면 세 문제, 적으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많이 나온다고 해도 6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비중에 비해서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근데 내가 아예 안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리스크가 또 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무 공부를 하고 시험 치러 가셨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시험장에서 내가 떨리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입력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빵꾸가 나는 부분들을 부가세에서 좀 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좀 지엽적인 내용들은 제외를 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 있죠?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들만 제가 같이 한번 풀어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이론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부가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만 확실하게 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부가세 기본 개념입니다. 자, 교재는 117쪽 봐주시면 돼요. 교재는 117쪽입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나씩 볼게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 가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아니죠. 틀렸죠? 소비지국 가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소비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자.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이다. 아니죠. 국세입니다. 국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다. 이것도 틀렸죠. 전단계 거래액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이 부분 많이 틀리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나머지 특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간접세라고 했죠. 간접세는 신고 납부 의무자,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둘이 다르죠? 자, 이것을 간접세라고 부르고요. 참고로 소득세는 신고 의무자와 남세자가 같기 때문에 직접세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지국 가세 원칙. 소비지국 가세 원칙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자, 소비지국 가세 원칙 때문에 같이 나오는 게 영세죠, 여러분. 영세율. 수출할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자, 국세 잘 봐주시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것도 잘 봐주시고.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전단계 거래공제법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로 외우지 않았을 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헷갈리는 포인트들까지 잘 체크를 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또 이렇게 나왔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다단계 거래세. 자, 다단계 거래세는 단계마다 부가세를 매기겠다. 자, 우리 공장에서 도매 쪽으로 물건을 넘기고 그 다음에 소매 쪽으로 물건을 넘기면 최종 소비자한테 넘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장, 도매, 소매 옮길 때마다 세금이 계속 붙어요. 자, 이것을 다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면세죠. 세금을 면제시키겠다. 자, 그리고 특히 소비지국 가세 원칙이랑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얘들 두 개를 많이 바꿔서 나오거든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면세다.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영세다. 이렇게 두 개를 바꿔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 매치하는 거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번엔 사업자 등록증 내용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자,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식당을 개업하겠다라고 했을 때 식당 개업 전에, 오픈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은 미리 많이 하시죠. 자,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3일이 아니라 2일입니다, 여러분. 2일. 내가 무슨 일자까지 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일이라는 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3번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좀 잘 안 된다, 잠깐 쉬어야겠다, 또는 아예 문을 닫아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과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세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좀 헷갈리는 거죠. 그죠? 자, 추가로 등록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추가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처음에 과세 사업 할 때 사업자 등록증 나왔겠죠. 근데 면세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가 두 개죠. 그러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신청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처음에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그냥 추가만 하시면 돼요. 면세 사업도 할 것이다.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틀린 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내용들 조금 더 추가로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오픈을 하겠다. 예를 들어 1월 10일 날 문을 열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전에는 언제든지 미리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개업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발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5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려고 왔는데 그 이력들을 보니까 사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했다가 또 시작했다가 폐업했다가 이런 게 반복적으로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조사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일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셔서 만드셔도 되고, 자, 이때는 굳이 관할 세무서장에 안 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 사업장이 대구에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만드셔도 됩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가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시면 홈택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실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을 하고 소정도 하고요. 부가세 신고도 하고요. 소득세 신고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겠다. 자, 기존에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어요. 근데 뭔가 상호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수정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상호는 즉시 바로 바꿔주고요. 당일 내로 바꿔주고,
사업장이 이전되었다. 주소 바꿔야겠죠. 사업 종류를 변경하겠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다 또는 상속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신청하면 2일 이내에 교부가 됩니다. 상호만 당일날 즉시 교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볼게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자, 우리 개인 사업자는 사장님이 딱 한 분 계시는 곳이죠. 근데 그 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정정이 아니라 폐업을 하신 후에 새로운 사장님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한 대표자 변경. 얘도 마찬가지로 폐업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 상속과 증여, 이거 두 개를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한테 넘어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속이라고 하죠. 정정하시면 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로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는 폐업을 하시고 네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번엔 사업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고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습니다. 제조업이면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 이곳을 사업장으로 보고요.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각 건설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자, 3번이 틀렸고요. 본사로 보셔야 돼요. 자,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상 소재지. 자, 우리 건설업 여기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사무소는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각 건설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 사업장이 너무 많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본사,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우리 1번이랑 4번 있죠?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임대업과 매매업, 사업장이 다르죠. 자,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는 법인입니다. 우리 회사가. 자, 그럼 회사 주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가 있겠죠. 부동산 주소가 있겠죠. 자, 그럼 사업장을 어디로 봐야 되냐?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판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업무를 하겠죠? 자, 그런데 부동산을 빌려준다 라고 했을 때에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부동산 자체에서 또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업일 때는 부동산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매업인지 임대업인지에 따라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할 건지 아니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할 건지 두 개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설명들 조금 더 볼게요. 자, 사업장별 납세지라고 해서 자, 우리 사업장이 정해져야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있겠죠. 그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아까 제조업 있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보시면 되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즉 본사를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사무실이 있겠죠. 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무인자동 판매기, 얘는 자판기예요. 자판기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사무실로 봐주시면 돼요. 자, 무인자동 판매기는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무인자동 판매기 설치 장소다 라고 틀린 문장을 많이 만듭니다.
자, 우리 자판기 사장님이 한 대만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죠. 몇십 대 가지고 있겠죠. 근데 설치 장소를 다 사업장으로 볼 때에는 사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매장.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된 장소로 보아 사업장으로 인정을 한다. 자, 공장에서 매장으로 바로 보내서 파는 게 직매장이죠. 자, 그 다음에 하치장은 창고입니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 있죠?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도 알려드렸죠. 그 포인트까지 잘 봐주시면은 정답을 찍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따라서 제조업은 포장 장소로 나온다. 그러면 틀렸고 부동산 매매업이랑 임대업은 두 개를 많이 바꿔서 내고 건설업은 건설 현장 사무소, 각 건설 현장 사무소가 틀린 문장으로 나오고 무인자동 판매기는 자판기의 설치 장소로 틀린 문장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자, 4번도 납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 맞고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고요. 임대업은 어디였죠? 임대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였습니다. 자, 법인 건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맞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과세거래로 넘어갈게요. 자, 과세거래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다 라고 해서 부가세 10% 붙이는 거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부가가치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자, 우리 물건을 공급한다. 부가세 붙여야겠죠. 용역의 공급, 서비스 제공한다. 붙여야 되고요. 재화의 수입도 부가세가 붙고요. 용역의 수입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거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을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거 많이 묻죠. 자, 자가 공급, 자기 회사에 공급했다. 부가세 내셔야 되고요. 외상 판매 내셔야 되고요. 사업상 증여. 자,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에 공짜로 물건을 제공했다. 부가세 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자, 여러분들 담보 아시죠? 담보는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저희가 은행에 돈을 빌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은행은 저희한테 회사라고 적을게요.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것에 대비를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아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건물을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를 붙여야 되냐?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부분은. 자, 일단은 재화. 자, 재화에서 간주 공급 나오죠. 자, 근데 공급하기 전에 간주 공급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라고 해서요. 다시 적을게요. 너무 크네요. 다시. 자, 우리가 재화의 공급, 그냥 얘는 실질 공급이라고 적겠습니다. 실질 공급. 자, 실질 공급은 대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적으로 물건 팔고 돈 받는 매매 거래 또는 가공 거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냥 쉽게 실질 공급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넘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거래가 거의 90%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나머지 10% 정도는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보겠다. 자, 다시 얘기하면은 대가가 없지만 그래도 공급으로 볼 테니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얘들은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실질 공급은 그냥 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기 때문에 뭐 별로 내용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재화의 간주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두 개를 막 아까처럼 1번, 2번,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맞게 잘 외워주셔야 되고 간주 공급부터 볼게요. 자, 일단 자가 공급, 자기 회사에 공급한 경우 자,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회사에다가 공급을 했대요. 자, 면세 전용, 면세 쪽으로 사용했다. 부가세 내셔야 되고요. 비영업용 승용차, 우리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자,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 내셔야 되고요. 직매장 반출도 부가세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매장 쪽으로 바로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공급을 볼 것이냐? 공급으로 봅니다.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사장님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우리 회사 제품을 사장님이 집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판매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외가 되는 것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얘들은 다 직원들한테 쓴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자, 사업성 증여는 거래처에 우리 회사 제품을 공짜로 제공한 경우 이때도 공급으로 보고 매출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 내주셔야 되고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들도 판매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내시고 폐업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로는 담보 제공, 우리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 양도. 자, 포괄 양도 얘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위에다가 좀 적을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편의점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뭐 물건을 어디서 떼와야 되고 물론 그 위에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편의점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냥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양도자가 있고요. 물건을 넘기는 사람을 양도자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물건을 받는 양수자가 있어요. 자, 편의점이 있고요. 자, 이 편의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가 받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거래처, 심지어 알바생까지 그대로 싹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경우에 포괄 양도라고 하는데 자, 양도자 입장에서는 팔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했겠죠. 매출 발생했고 매출 부가세가 있겠죠. 양수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 세액만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매출 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양수자 입장에서는 매입 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환급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국가 입장에서. 자, 양도자한테 매출 부가세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받은 거를 다시 양수자한테 환급해줘야 되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었나요? 하나도 못 걷었죠. 그죠? 그럼 세금도 못 걷었고요. 1만 지금 몇 번 해요? 2번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 징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말고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환급받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 양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이 있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세금으로 납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국가에. 그러면 이 건물 세금으로 납부한 것까지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야 되냐?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선 세금을 몇 번 내요? 원래 처음 세금 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건물로 국가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부가세 내면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조세물납은 이중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 안 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랑 경매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좀 어렵죠. 특히 간주 공급 이러한 내용들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앞 글자라도 따서 좀 가져가셔야 돼요. 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1번, 과세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가 남아있는 경우 우리 폐업할 때도 간주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내셔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2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자, 사업의 포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었나요? 아니었죠. 자,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도 간주 공급 아니고 강제 경매 공매도 아니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번에는 용역으로 넘어왔어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자,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2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 자, 가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요. 포인트는 본인이 자재를 부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3번.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 지식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들어가고요. 자, 4번.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자, 4번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재화의 공급. 자, 그러면 우리 2번이랑 4번 두 개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내용은 좀 하단에서 볼게요, 여러분. 자, 용역의 공급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정리해놨죠. 서비스, 지식, 경험 제공하는 것. 자, 가공 계약이다 그러면 재화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셔야 돼요. 건설업은 재화를 본인이 부담한다 해도 무조건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4번이 재화의 공급이었죠? 자, 4번은 본인이 주요 자재를 부담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바지를 판매를 하는데 고객이 이 바지가 길대요. 그래서 여기 밑단을 좀 잘라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재화 자체를 제가 부담을 했죠.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또 바지를 가지고 와서 밑단을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재화는 누가 가지고 왔죠? 고객이 가지고 왔고 저는 하단에 이것만 잘라줬죠. 이러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재화를 누가 부담했냐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용역의 공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자, 이제는 공급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냐? 옳지 않는 것. 1번 장기 할부 판매. 여기 장기가 붙었기 때문에 할부가
1년 초과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2년, 3년 이렇게 길게 할부를 끊었을 때. 자, 이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급 시기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실제 대금 회수와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이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냐, 이거랑은 관계가 없고요. 계약을 하겠죠? 그 계약서 상의 날짜로 공급 시기 잡아주시면 되고, 2번. 자, 직수출, 수출일 때는 선적일이었죠. 만약에 비행기면 기적일 봐주시면 되고, 3번.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고요. 재화가 인도될 때.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자판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물건을 꺼내 가잖아요. 그러면 공급 시기가 너무 많죠. 따라서 재화가 인도될 때가 아니고요. 사장님이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예요. 인취할 때. 자, 그 다음에 4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요. 예를 들어 내가 건설업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한 10% 만들었을 때 계약금의 일부분을 받기로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때는 300만 원 받고 50% 완성되었을 때는 한 400만 원 받고 100% 완성이 되었을 때는 나머지 금액 뭐 4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완성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 이때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따라서 1번과 4번의 공통점은 돈을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좀 긴 시간 나눠서 받는다. 그래서 나눠서 받을 때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공급 시기로 잡고 부가세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 시기. 자, 여기 하단에 네모 박스 있죠? 얘들 좀 외워주셔야 되고, 자, 일단은 현금, 외상, 할부, 여기 할부는 단기 할부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재화가 인도될 때, 만약에 부동산이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자, 우리 부동산은 저희가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고객이 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조건부는 대가를 받을 때. 자,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좀 시킬게요. 자,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게 있어요. 자, 중간 지급 조건부까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여기에 좀 추가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예를 들어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금을 받고 중간에 중도금 받고 마지막에 잔금까지 받았을 때, 자, 예를 들어 계약금 1월 10일 날 받고 중도금은 한 3월 10일 날 받고 잔금은 9월 10일 날 받고 이제 끝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맨 처음에 계약금을 받았을 때와 잔금을 치렀을 때 6개월 이상이죠. 자, 이런 형태라면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보고요. 자, 그럼 대가가 들어올 때마다 공급 시기 잡기로 했죠. 그럼 1월 10일 날 돈 받은 거 공급 시기 잡아서 부가세 납부하시고요. 3월 10일 날 돈 받은 거 공급 시기 잡아서 부가세 납부하시고, 마지막에 9월 10일 날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가세 9월 10일로 해서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기한부 판매는 판매가 확정될 때 반환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었을 때를 공급 시기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권도 많이 묻는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될 때 대금 회수일이 아닙니다.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상품권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상품권을 회수했겠죠. 그죠?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상품권이 회수되었다라는 뜻은 물건으로 교환을 해갔구나, 재화가 인도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금 회수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이런 간주 공급은 재화가 실제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자,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할 때, 폐업 신고일 아닙니다. 자,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꺼낼 때 현금 투입일이 아닙니다. 수출은 선적일이었고요. 보세구역은 수입신고 수리일인데 얘는 그냥 수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여러분 간주임대료 기억나세요?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거였죠. 자, 예를 들어 내가 건물주다. 그러면 저희가 월세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라는 것도 받죠. 예를 들어 보증금을 1,000만 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2.9% 이자율을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 일기예정 신고다. 일기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그럼 3개월이기 때문에 그냥 9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91일. 3개월만큼의 금액이 나오겠죠. 그냥 편하게 적을게요. 72,000원. 그럼 이 72,000원을 보증금, 임대료로 보고 여기 10%인 7,200원을 부가세로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7,200원을 언제 낼 것이냐? 자,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이었죠? 그럼 일기 예정일이면 3월 31일로 잡아서 공급 시기 잡아서 7,200원 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2기 확정이다 그러면 언제로 봐주시면 돼요?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죠. 그러면 12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잡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이번에도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 1번 장기 할부 판매.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맞죠?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죠? 완성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겠다. 완성되어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아니었죠. 장기 할부 판매와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4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맞죠? 자, 그 다음에 11번. 이번에도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자주 나오죠? 그죠?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다. 맞나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부동산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죠?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다. 맞죠? 상품권 판매도 재화가 실제로 팔렸을 때 공급 시기로 보시면 되고 3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 여기 포인트는 재화의 수입이라는 뜻이고요. 재화가 실제로 반출된 날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자, 3번이 틀렸죠. 수입은 언제로 보기로 했어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 그죠? 수입 신고가 된 날. 자, 그 다음에 4번 중간 지급 조건부는 언제였죠?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자, 그 다음에 12번. 이번에도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완성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하시면 되고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할 때 폐업 신고일 아닙니다. 걔도 틀린 문장으로 좀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국 물품 직수출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아니었죠. 직수출은 언제? 선적일. 자, 이거는 재무 회계할 때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4번 반환 조건부 판매는 판매가 확정될 때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자, 1번 간주 임대료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맞죠? 자,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하기로 했고요. 자, 4번 용역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급 시기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냐 안 받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고 어쨌든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정해져 있겠죠? 계약서에 따라서 정해져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2번 과세거래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세와 면세 이어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